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이준호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 네이버 두나무가 결정이 안 돼서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아, 네이버 두나무도 네이버 두나무인데 요새 가상자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어제도 비트코인 엄청 빠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매크로 부분은 제가 직접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코인을 많이 팔로우 하셨던 분들은 아는 반감기라는 사이클에서 현재는 18개월 이후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심리적인 장벽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우선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인 장벽에 갇혀 있다. 심리적인 장벽이라. 그러면 이준호 애널이 바라보는 코인을 산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코인을 샀던 분들의 심리는 물론 각기 다르시겠지만 결국에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진 지는 거의 12년, 13년이 넘었으니까 과거의 사이클 속에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의 기간을 잡고 갔을 때 작년이 이제 반감기였거든요. 작년 4월이 반감기였는데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졌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에서는 18개월이 됐던 지점이 올해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정확히 고점을 찍고 나니까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보이고 나니까 지금은 함께 우선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 이후에 지금 네. 휴직이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죠? 비트코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야기인데 우리 또 그거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이버 두나무 합병 얘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이사회 결의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거고 요거 최종적으로 합병이 그러면은 내년 언제 되는 거죠? 우선 현재 공개된 예정 일자로는 내년 6월 30일에 될 예정이고요. 6월 30일. 물론 그 간에 이제 당국이라든지 또 이 합병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요 합병이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 이게 합병 되냐 마냐 그 뭐 비율도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일부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여기 이사회가 결의를 했고 그러면은 주가가 좀 네이버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다지 반응이 없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제 합병은 결의는 되었는데 네. 이제 그 합병 과정 속에서 뭐 저는 물론 비율도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왔습니다. 3대1로 나왔고 그런데 기존의 두나무 주주들이 엑시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같이 합병을 해서 그 후에 이들이 엑시트해주기 위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그렇죠. 이제 합병 법인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나스닥 상장이 되겠죠. 네. 두나무는 네이버의 100% 자회사가 네이버의 파이낸셜 자회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제 또 9월 25일에 추초 보도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 후에 또 합병을 한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있었는데 실제 지난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이벤트 소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되짚어 볼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스닥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중복 상장 때문입니까? 우선 정확히는 사실 나스닥으로 간다고 밝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존 주주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처럼 두나무의 원래 주주들인 뭐 카카오인베도 있고 하나투자증권, 우기투 같은 기업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의 지분을 사실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들이 결국엔 엑시트해야 된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나스닥 상장이다라는 거지 실제 지난주 간담회에서는 단기간에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상장이 아니면 대안은 뭡니까? 떠올릴 수 있는 대안은 뭐 지금 합병 과정에서 추가 FI들이나 아니면 네이버가 이 지분들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안 팔아도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에 대한 협의는 현재 이뤄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예상 가능한 부분은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함께하고 하자 하는 사업이 성공을 한 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복 상장을 피해서 나스닥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네이버 두나무의 이러한 합병이 시장에서는 사실 파장이 엄청날 걸로 막 대대적으로 분석되고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되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그런 느낌?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혹은 이제 한풀이 꺾이긴 했지만 되게 어떻게 앞으로의 청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대를 좀 많이 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시장에서는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도화. 네, 우선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네. 제가 7월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8월이었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으로 나왔을 때도 국내에서는 진행 단계였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또 정부에서는 51% 시중은행이 금융권. 가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또 금융위는 거기에 동의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간을 돌이켜서 9월 25일로 돌아가 보면요. 이때가 합병이 최초로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이때 당시 나오기 전에 네이버 주가가 22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24만 원인데 한 10에서 8에서 10%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그게 딱 이 합병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지배주주 순이익을 증액되는 딱 그 증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을 반영하고 있는 미래의 거군요. 시너지를 반영해주지 않고 딱 그 그 부분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평가되는 재무적 이익만 반영한 상태다. 결국에 지난주 간담회가 길게 있었지만 네이버와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미래 스토리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대목인데 결국 시장이 미스터 스마트하죠. 합병이 지금의 중간 평가로는 글쎄 별거 없다예요. 그러면 이준 애널이 바라보는 합병 스토리의 부가가치가 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정확히는 네이버 자체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이 3자 시너지라는 걸 상당히 강조했는데 네이버의 역할이 좀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 네이버 파이낸셜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스테이블 코인이라 아니면 RWA 같은 것들이 실제 제도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네이버 주가에 반영되는 데는 좀 동의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스닥 갈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혜진 대장도 나오셨고 또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도 나오셨는데 나눴던 이야기 등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가 3자 시너지를 내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 정확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태계에 웹3를 온전히 입히는 것 그걸 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행사 자체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행사였지 네이버는 하나의 이제 틀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그리고 심사가 이루어지면서는 네이버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나오면서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약간 헛갈리는 게 이전과는 조금 수순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양 회사가 그리는 공통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플랜을 가지고 나서 합병 결의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약간 글쎄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합병을 해놓고 알지 세상이 바뀌고 있어 디지털로 스테이블 코인 알잖아 핫할 거야 우리 뭔가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미 글로벌에서는 이런 담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네이버가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합병이 글로벌에 없었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미국을 떠올려 보면 미국 빅테크들이 직접 코인을 영위하진 않죠. 왜냐하면 거기선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이더리움 재단이 운영하거나 로빈후드가 하고 있기 때문이고 빅테크들은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죠. 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두나무가 함께 하게 되면 이 AI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크립토 거래소와 크립토 경제를 갖추게 될 기업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혜진 이장님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빅테크라 불리지만 사실 글로벌 빅테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이다. 다만 글로벌 크립토 기업은 아직 이제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서 100조, 90조 정도 되니까 우리의 성장으로 한번 뛰어넘을 수 있겠다. 저 시장을. 왜냐하면 저 시장은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선 빨리 합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등주자들이 할 수 있는 행태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장은 거기에 설득을 했다라고 저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야만 시장이 여기에 재무적인 이익 외에도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국내는 생겨야 되고요. 아직 커지기 전에 제도화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제 서로 의견이 갈렸던 것처럼 우선 생길 텐데 사실 기대하는 부분들은 제가 작성은 해오긴 했지만 뭐 결국에 직접 발행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사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물론 해주면 좋겠죠. 다만 국내는 은행에서 아마 발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은행 시중은행으로 어제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들은 누구와 손을 잡고 싶어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네이버 두나무가 압도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뭐 좋아해요.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하신다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국내로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은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러한 큰 시장을 차치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가능성도 저는 경제적으로 적다 보고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법이 완성돼 있는 서클 인터넷과 협업을 할 가능성이 이미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아니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원화 굳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우선 국내에서는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방향밖에 없을 거고요. 국내에서는. 다만 지난주 간담회에서는 사실 국내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글로벌 외쳤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로 나아갔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협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도 사실 올 봄까지만 해도 네. 이 단어만 나오면 시장이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라 하면 뭐 주가가. 근데 네네. 이제는 약간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는 시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바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기대감은 그때보다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정확히 6월이었을 겁니다. 6월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졌으나 맞아요. 사실 그때도 활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챌린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사실 뒤에 있는 RWA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개념이고요. 리얼 월드 에셋. 이건 뭐예요? 리얼 월드 에셋? 현실의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한다라는 STO. 개념이고, 네. 그렇죠. STO도 이 여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3년 전부터 블랙락이 굉장히 밀고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 글로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확실한 수요처냐라고 하면 현재 일본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STO가 결제되는 방식은 다 원화 아니면 엔화, 일본이면 엔화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온체인이 아닌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온체인 거래로 올라가서 이 STO 아니면 RWA가 이상적으로 워킹하려면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을 전부 다 현실 세계화 시켜놨는데 현재까지는 화폐로 결제하고 있다. 현물 화폐로. 근데 그게 디지털로 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자료 자체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10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자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정확히 이 자료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 은행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150페이지 정도의 자료였는데 거기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처로 RWA가 지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건 디지털 자산 법안도 통과돼야 되고 아직 제도화될 게 많죠. 그런데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큰화했을 때 그걸 온체인에서 결제하게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되는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등락이 큰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는 없으니 가격이 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요. 내용이고요. 논리대로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 궁금한 게 RWA 전통 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RW로 될 수 있는 대상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네. 방금 근데 상상하신 부분들이 사실 모든 자산이긴 하죠. 채권, 부동산, 원자재.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물론 조각 투자의 개념으로 가면 아마 다들 4년, 5년 전에 떠올려 보시면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럼 결국에 재화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글로벌에 발행되고 있어요. 52조 원 발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52% 정도가 프라이빗 크레딧이니까 아직 뭐 원자재나 주식은 좀 비중이 적은 상태입니다. 되게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RWA,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냐? 네, 되게 이거를 원론적인 자꾸 뭐 질문이긴 효용성 하죠. 얘기하고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더 엄청나게 편해지고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게 과연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정말 원론적으로 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 아니면 뭐 비트코인의 강점 이런 네. 것들을 딱 하나로 보면 결국에 이해관계자의 축소에서 발생하는 장점들이거든요. 그 중간에 네. 수수료들이 사라진다. 네, 그 보통 장점으로 떠올리시는 그쵸. 것들이 시간이 줄어든다, 음, 수수료가 줄어든다, 네. 그리고 24시간 절차가. 가능해진다. 중간에 사람이 있던 것들이 생략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와 두나무도 지난주에 나왔던 한마 중에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금융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사실 완전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결제라든지 은행업이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그러니까 하나니까요. 너무 편하죠. 근데 결국에 지금 시장은 글로벌로 이어져야 크로스 보더를 가야 되는 시장인 거고 또한 AI 에이전트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전통 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잖아요. 달러화는 뭐 워낙에 글로벌하게 많이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뭔가 거래를 실제적으로 하게 될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곤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까? 사실은 제한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신용 공여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저희는 이미 현금으로 다 결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워낙 간편 결제가 잘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죠. 물론 크로스보더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의 효용이 더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로 가서 그럼 네이버가 뭘 할 수 있을까로 돌이켜 보면 떠오르는 건 사실 결제거든요. 근데 결제가 아니라 네이버는 사실 커머스 업체이기도 하지만 광고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광고 5조 원 정도를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워드 보상이라든지 실제 광고 결제도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게 만든다. 이게 아마 네이버가 생각하는 기존 플랫폼의 웹3화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나는 이걸 원화 스테이블로 결제한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재화된 시스템 자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작동하는데 저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네이버에서 네이버 그 페이에 포인트 많이 쌓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원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쌓여 있는 포인트들이 진짜 많겠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이제 바뀐다라고 한다면 워낙에 많이들 자연스럽게 지금 쓰고 있는 그 문화가 또 자연스럽게 네이버 쪽으로 더 귀결되고 넘어가는 그런 시장의 확장을 기대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도 그냥 원화 관련한 포인트가 쌓여 두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자꾸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게 진짜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시기는 언제 올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요.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기는 일단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실 글로벌에서도 네. 제가 자료 준비해 왔지만 네.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 막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들 진행되고 할 때요. 그때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2,8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정도 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져왔던 자료를 보니까 2,600억 달러였습니다.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즉, 막 2028년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2조 원, 2조 달러 이렇게 갔던 공격적 전망에는 부합하고 있지 아직은 않습니다. 결국에 글로벌에서도 빅테크라든지 이런 RWA 시장이 열려야만 와닿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도 아직 RWA 발행량 52조 원에 불과하거든요. 즉 아직 글로벌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까지 실제로 그게 유의미하게 작동하려면 시간은 2, 3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사진보다 실제 워킹하는 세상에서의 계획은 좀 더디다라는 건데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반대급부에 있는 은행들은 위협감을 느낀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가 준다. 결국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신용 공여가 없다. 즉 잠길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잠기면 그만큼 더 풀 거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면 당연히 버는 통화가 줄어들어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 측면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뭔 걱정하냐. 그래서 더 풀면 되지 유동성. 오히려 유동성은 더 풀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발행할수록 유동성은 또 잠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또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동성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는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실제 국내는 또 미국이랑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서클이나 사기업들이 발행하고 있는데 네. 국내는 은행이 주도로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제일 궁금해요. 어제도 많이 폭락했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매크로 쪽에 있어서의 불안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방금 얘기했던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갈 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인을 열심히 쌓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도 약간 이거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한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상자산 쪽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반감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감기 이슈? 이것도 사이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 건데 물론 이유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엔캐리 트레이딩이 지금 청산돼서 그렇다라든지 최근에 비트코인이 파생 상품이 워낙 많아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 가장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에 반감기 사이클에선 지금이 하락 사이클의 국면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걸 다르다라고 해왔던 이유는 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셨다시피 뭐 ETF가 들어와서 기관 주도로 이제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라는 점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생기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실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코인이 정말 가상자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인데 지금 실제 그림은 원래 사이클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 이슈 전후로 해서 과거에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네. 서로 해석이 다를 텐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반감기 전후로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반감기는 작년 24년을 기점으로는 한 2배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그 사이클이 있고 나서는 하락폭이 거의 85%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 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시장에서는 과거 반감기 시점이었던 뭐 63K 정도를 완전 저점으로 보고 다들 트레이딩 하시는 또 물량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뭐 이게 정답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은 반감기로부터 18개월 이후였던 딱 이 10월을 고점으로 보고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라스트 찬스 아닌가요? 마지막 반감기 아닌가요? 아마 한 번 더 남은 것으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8만 달러대 초반까지 또 빠졌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가적인 하락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모든 것이 다 비트코인에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디지털 화폐, 크립토라고 하죠. 거기에 가장 앵커이니까 그거에 연관된 많은 미국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스트래티지도 있고 비트마인도 있고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DAT 기업들, 디지털 에셋으로 가져간 트레저리 기업들일 텐데요. 사실 최근에는 국내에서는 비트마인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마인이 2배 레버리지도 많이 매수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의 상승 동력은 기초 자산이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자본을 찍고 더 코인을 매집하고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거기에 반대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지금 이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74K 정도입니다. 딱 지난주부터 74K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스트래티지가 이 단가가 무너지면 매도세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실제 이제 CEO가 만약에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팔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낙폭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면서 사진 않을까요? 팔면서 산다라는 네. 팔면서 더 산다. 네.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라는 말씀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의 매도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65만 개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자체만으로도 기초자산의 하락폭을 키울 수는 있겠다. 근데 물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2년에도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던 단가보다 실제 기초에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팔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공격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플라잉 휠이 역으로 작용한다라는 건 그래도 좀 알고 이걸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업이니까 또한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는 측면에서는 뭐 익스큐즈 할 수 있죠. 근데 비트마인 측면에서 보면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최근에 이더리움의 상승이 올해 들어서 급반등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꽤 있거든요. 그런 동일한 논리라면 오히려 비트마인이나 이더리움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정확한 말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트마인은 어제 또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 때는 360만 개였는데 네. 373만 개 정도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또 더 샀나요? 계속 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 매수 단가가 더 높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달러 가격보다요. 네. 지금 아마 제가 보고 들어왔을 때가 2,600달러였으니까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마인은 지금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3% 정도를 매집한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5%까지는 채운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평균 단가를 낮추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스트래티지보다는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하락세가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의 반감기의 그 패턴을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 하락이 멈추고 그러면 다시 또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다시 올라가는 그 시장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수 있겠는데 이게 또 하락의 그 기간과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우리가 가늠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패턴 같은 게 있어요?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반감기 이후에 하락하고 났을 때 1년 정도 시간은 필요했었거든요. 1년이다. 1년 이상의 좀 지지부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제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그 클리어리티 법안이라든지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실제 통과는 되었지만 실행은 안 됐으니까 네. 실물 경제로 들어오는 시기가 빠르면 뭐 내년 말 아니면 적어도 27년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분명한 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립토의 가격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크립토는 계속해서 가상자산으로만 존재했고 근데 이제 크립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올해 우리가 바라봤던 크립토가 실물로 들어오는 그림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실제 과거 사이클보다는 그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겠다. 그리고 트리거가 단기간에 발생해서 사실 지금 다시 우상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 DAT 종목에 관심이 많으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법이 미국에서 7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럼 너도 나도 다 스테이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준호 애널 말씀을 쭉 빌리자면 실제 실행은
그게 18개월 뒤였나요? 네, 아직 그쵸? 시행 안 됐습니다. 네, 내년 말이니까 지금은 과도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든 기업들이 지니어스 액트가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발행에 1대1의 준거금 등등이 적용이 안 된 상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과도기고 그런 과도기 속에서 가격 변동은 움직이고 있으니 이게 내년 연말쯤 현실화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아, 그 말은 되게 힘있게 또 들리네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질문하면서 이준호 애널리스트님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맞춰달라는 듯 네. 하다게. 이거 언제까지 하락하냐, 얼마나 더 하락하냐 이런 질문에는 사실 답변하기 정말 어려운데 주먹을 꽉 쥐고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트레저리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 꼭 감고 1년은 꼭 참아야 되겠네요. 근데 우선 트레저리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다른 변수가 사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원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우선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자산은 분명하다라는 그렇군요. 걸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정도 많이 갖고 있는데 스트레티지가 파산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왜냐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부채를 놓고 우리가 늘 얘기할 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래 좀 더 통 크게 100억?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 달라고 득살같이 얘기하지만 한 1조 빌리고 10조 빌리면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 돈을 갚기 망하지만 위해서. 말아달라. 스트레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65만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트래티지가 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결국에 스트래티지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포함된 기업 가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1.3에서 많게는 8배까지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멀티플이 1.1배, 1.05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과거에 대비해서는 스트래티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원활하게 작용해서 프리미엄으로 붙었다면 지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좀 유지됐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이 됐잖아요. 뭐 반감기 이슈도 있고 자체적인 가상자산 쪽에 있어서 이벤트도 있었지만, 근데 요새 미국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쪽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뭐 없어요. 그럼 분명히 뭔가를 꺼내들 법도 한데, 왜냐면 또 내년에 중간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관련 투자하신 미국 분들 되게 민심이 흉흉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코인의 약세에 조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한 4개월 전에 비해서 코인에 대한 얘기는 정말 줄어들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게 코인을 신경을 쓸 틈이 없을 수도 있고 좀 다른 아젠다에 집중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쯤 이쪽으로 또 드라이브를 건다면 또 뉴스 플로우가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이 하락세를 완충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오랜만에 댓글을 봤는데 저런 어떤?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스트레티지가 망하면 제2의 리먼이다.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리먼이 왜 이렇게 컸지라고 하면 당시에 지금은 사후적으로 많이 판단이 됐지만 파생 상품이 기초자산에 언더라인 에셋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지 잘 몰랐고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물론 중간중간에 RTA가 아닌 서프라임이라는 부실한 사람들한테 대출해줬던 근간도 있었지만 스트레이티도 비슷하게 혹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 리먼 사태가 될 가능성. 왜냐하면 계속해서 스트레이티지가 8배가 좀 비쌌습니다. 지금의 1배 정도 1.1배가 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저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면 종목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가격이 조정받으면 그 이후에 액션 플랜이라는 게 전부 다 비상사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 댓글에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때요? 그럼 제2의 리먼. 거기까지는 안 가야겠죠. 가면 안 되고요. 거기까지 근데 가면 안 되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자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스트래티지가 공격적 매도를 통해서 만약에 디지털 자산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폭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미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보기 전에 한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을 보고 이미 들어가는 선행지표 역할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링크되면 안 되는 자산들인데 원래 반대해야 되는 자산이지만 실제로 이미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생각지도 않은 물론 되게 커졌지만 이런 스트레티지 때문에 내년도 변동성이 커지려나?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언스테이블해가 그러니까요. 관련 시장에 있어서는 뭐 지금 당장 지금이 저점이고요. 앞으로 뭐 정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년 초면 좋아질 거 이런 시기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말쯤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게 기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던 거였으면 좋겠고요. 종종 관련해서 좀 빨리 전환될 만한 이슈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먼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호 선임연구원이 만약에 다음 주나 뭐 다음 달에 빨리 뭔가 나오신다 하시면은 분명히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또 빨리 나오길 한번 염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이준호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윌슨 컬리지 2026 얼리버드가 곧 마감이 됩니다. 이게 얼리버드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최저가 혜택은 물론이고, 저희가 예정에 있는 두 번의 세미나가 있죠. 김승호 회장의 투자 대담, 그리고 송기령 작가, 정희원 소장, 그리고 윤주 대표, 안유원 원장까지 함께하는 새해 준비 오프라인 강연 무료 참석 기회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기 개발이나 뭐 투자 그리고 트렌드 관련한 책이나 강의들 많이들 찾게 되고 또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윈스턴 컬리지에서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직접 또 질문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도 마련해 줬으니까요. 자세한 내용들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쭉 확인해 보시고 윈스턴 컬리지 2026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승호 대표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신청 어디에 하고 있죠? 어디 하고 있냐고요? 네, 뭐 링크가 있나요? 아니요, 따로 링크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윈스턴 컬리지 2016과 함께 하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승호 대표의 오프라인 세미나 네. 들으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날 함께 하실 거잖아요. 예. 무대에 서신다는 이야기를 주말이죠? 들었습니다. 주말인데도 함께 하실 거잖아요. 고민 중. 네, 뭘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마. 자,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